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해체 상태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어떻게 재편될지 안개는 더 짙어지고 그 안에서 갈등의 아우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선대위 2인자라 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MBC 통화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사표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이 큰 사람부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호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사실상 사의 표명을 요구했다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책임이 큰 사람부터 사표를 내라고 했다며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사표를 내란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선대위가 잘 안 돌아가는 게 왜 6본부장 문제냐, 책임은 선대위원장들이 더 큰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오늘 오전에도 통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자신과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한 김종인 위원장의 행동을 쿠데타로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어제 상황을 보면 알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어제도 후보와 두 차례나 통화했다며 사표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개편을 한다고 한 내가 윤석열 후보와 완전히 결별한다면 모를까 사표를 낼 수는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위원장은 김종인 배제론에 대한 질문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배제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 나는 그런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공지문을 통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지도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김 위원장과의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며 정정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도 외부 일정 없이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할지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 네,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먼저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도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는 걸 두고서 김종인, 김병준 두 사람 말이 지금 다르단 말이죠. 윤 후보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은 공개적으로는 김종인 결별설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정말 빼고 가느냐 이런 질문에 금시초문이다, 생소한 이야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김종인 위원장 없이 대선을 치른다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상임공보특보는 윤 후보 동의도 없이 던진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개편론을 쿠데타에 비유하면서 김 위원장까지 사퇴했어야 윤 후보가 새 판을 완전히 짤 수 있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후보는 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당 안팎에선 김종인 손절론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 후보가 지금 선대위 개편안을 두고서 결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당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의 고심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제가 있는 이곳 당사도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이 선대위와 후보까지 총지휘하는 총괄본부장 일원화 체제를 제시하면서 아침부터 오늘 윤 후보가 결정할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신속한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빨리 결정하겠다는 윤 후보가 오늘까지 장고를 거듭하면서 김 위원장의 개편안을 수용하는 방안부터
김 위원장과 갈라서는 방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과의 결별이냐 동행이냐가 선대위 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 후보는 이르면 내일 직접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 특히 윤 후보 측 인사들이 잇따라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계륵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까지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대표는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당직 총사퇴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국민의힘 의총 요구를 이 대표가 거부하자 윤 후보 측은 이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대위 공보 관계자들이 잇따라 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이 대표의 거취라며 계륵만도 못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점잖게 표현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계륵과 같은 존재고 보다 강한 표현을 쓰면 그보다 훨씬 못한 존재죠. 이 대표가 있어야 2030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과대 포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30을 무슨 완벽하게 대표한다. 또 이준석 대표 없이는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어떤 주장이 아닌가. 재선 의원들은 이틀째 회동을 갖고 이 대표를 겨냥해 해당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고 중진 의원들도 모여 이 대표의 최근 궤적이 비상식적이라며 자중을 요구했습니다.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박수로서 환영하겠다. 해당 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개인 의견이 아닌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 그때 답하겠다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그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며 일단 윤 후보가 결단할 선대위 개편 방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선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퇴를 논의할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선대위가 해주는 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두고도 당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정책이나 언행을 두고 불만을 표시한 게 처음은 아닌데요. 당내에선 선대위원장이 후보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 사령탑이 되자마자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언행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윤석열식 자유주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윤 후보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선 또 말실수했다며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그거는 또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잘못 전달이 된 거라고. 이런 문제들은 윤 후보의 정치적 미숙함에서 비롯됐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후보의 메시지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는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선대위를 영화 감독에 후보를 배우에 비유해왔다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얼마나 후보를 깔보고 하는 소리냐고 비판했고 이준석과 김종인이 아예 후보를 제치고 주연이 되어간다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킹메이커로서의 능력 내지는 존재감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엉뚱한 발언이 가끔 나가실 때가 있어요. 민주당에선 김종인 위원장이 상황 노릇을 하며 제2의 최순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은 연기로 속이면 된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이틀째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대선을 2달 남겨두고 관심은 온통 제1야당의 갈등 상황으로 쏠리고 있고 급기야 윤석열, 김종인 결별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국민의힘 담당하는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아직은 윤석열, 김종인 결별설 설입니다. 그래도 이 결별설이 왜 나왔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선대위는 물론이고요. 후보까지도 자신이 직접 지휘하겠다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개편 방안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심각한 갈등은 후보와 사전 상의도 없이 김 위원장이 선대위 개편을 선언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후보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당사로 돌아오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었고요. 이에 대해서 윤 후보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후보는 연기만 하라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위원장이 선을 넘었다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윤 후보 주변에선 김 위원장의 행동이 후보를 무시한 쿠데타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터져 나왔고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카드를 버리고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를 새롭게 꾸리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란 말이죠. 정말로 네. 정말로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별하고 따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시사했다고는 했지만 네. 윤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만 윤 후보 본인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께 설명할 좀 그런 상황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좀 신중하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좀 모아서 네, 국민의힘에선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이어 김종인 위원장과도 결별할 경우 현실적으로 선대위를 이끌어갈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당내에선 윤 후보가 결별을 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자, 우세하다고 했어요. 그럼 결별이 쉽지 않다면은 윤 후보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선대위 개편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작심하고 칼을 뺐기 때문에 울산 합의 때처럼 폭탄주 마시고 또 어깨동무하는 그런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네. 형식적인 선대위 개편에 그친다면 당장 김종인 위원장이 반발해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면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서 윤 후보의 장고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늘 내일 중에 결말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배수의 진을 친 채 윤 후보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예. 국민의힘의 이 갈등 상황이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반응들이 좀 있습니까? 속마음이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일단 겉으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공개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빨리 수습돼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고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 경쟁에 또 미래를 향한 경쟁에 빨리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가 끝난 게 아니라면서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에도 자리만 차지한 채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보고도 올라온다 이렇게 자성을 촉구했고요. 이해찬 전 대표도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데 민주당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선거를 잘 마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는데 일단 해당 시설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특별 방역 대책에 돌입한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를 학원 등 교육시설로 확대했습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에겐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며 방역 패스 정책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학원을 갈 수 없고 도서관도 갈 수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은 오늘 학부모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처분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청소년은 위중증률도 낮다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은 이 조치를 아예 취소하라는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접종자의 건강 피해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선 방역 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방역 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도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향후 방역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그만큼 병상 상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와 3차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부는 여러 가지 수치를 근거로 들면서 백신이나 거리 두기가 소용이 없다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최근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75%였던 병상 가동률이 55%로 뚝 떨어졌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부터는 조금 병상 상황이 좀 좋아져서 저번 주부터 조금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62.3%, 수도권도 64%로 엿새째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건 병상 확충과 함께 위중증 환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973명으로 15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3,024명으로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78%까지 올라가고 거리두기 효과가 겹치면서 위중증 감소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걸로 분석됩니다. 50% 이하의 가동률을 보임으로써 안정된 상황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원을 기다리는 코로나 환자도 지난주 수요일 이후 계속해서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가 소용없다는 일각의 주장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자연 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으며 자연 면역은 지속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백신이야말로 확실한 면역 획득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2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증화 사망에 이를 확률이 80.3%로 낮아집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 거리 두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도 50%까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모든 감염을 예방해 거리 두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건 과도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면역 저하자,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보다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4차 접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 저하자들은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인데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백혈병, 암, 림프종, 골수종, HIV 환자와 장기 이식을 받아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국내 면역 저하자 100만 명은 다른 성인들보다 항체가 잘 생기지 않다 보니 2차 접종 완료 2달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항체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좀 짧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 그분들 중에서 주로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맞아야 돼요. 정부는 면역 저하자들에게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에게는 4차 접종이 다른 성인의 3차 접종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장기 이식 환자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마쳐도 67% 수준이던 항체가가 4차 접종을 마치면 83%까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차 접종을 아직 전 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역 저하자 외에 고령층과 의료진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한 국가가 이스라엘 정도인 만큼 해외 사례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는 3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효과가 줄어든다는 게 확인되면 4차 접종 시행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새해 만 12세가 된 2010년생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한데 이번 달에는 1월과 2월생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새 변이로 보기는 이르지만 백신 회피력이 강하고 전염성도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프랑스의 확진자 수는 하루 20만 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Peut-être, encore une fois, tout est dans le peut-être, la dernière des vagues, il est probable que nous ayons tous acquis une forme d'immunité ou par la vaccination ou par l'infection ou les deux. 마지막 확산세가 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프랑스 남부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지중해 감염연구센터가 의학논문 공개 사이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새 변이는 11월 중순 채취한 샘플에서 나왔습니다. 새 변이는 백신을 접종하고 아프리카 카메룬에 다녀온 사람에게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 지역에서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연구팀이 발견기관의 이름을 따 우선 IHU로 이름 붙인 변이는 46개의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6개 돌연변이 가운데 연구팀이 주목한 건 E484K와 N501Y 두 가지 돌연변이. 기존 변이들에서도 발견된 건데 백신 회피 능력과 전파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미크론의 돌연변이 개수는 50여 개. 이번 새로운 변이는 46개를 갖고 있지만 돌연변이의 개수만 가지고 전파력과 위험성을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돌연변이가 너무 많아지면 바이러스 자체의 생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이제 더 이상 증식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프랑스 변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아프리카 콩고 변이의 하위 계통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콩고 변이와 프랑스 변이 모두 국내에서 확인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22,000V 고압 전류에 감전돼 세상을 떠난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다운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다운 씨가 홀로 작업에 나섰던 현장은 다운 씨 회사가 담당하던 구역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이없게도 다운 씨는 그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회사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고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홀로 전봇대에 올라갔다 22,000V 고압 전선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4시. 구급차가 출동했을 땐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특성상 보통 해가 지면 업무가 끝나는데 어둑해질 무렵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퇴근 끝날 무렵이었어요. 이게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시간대죠. 소장이라는 사람을 또 가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사고가 난 곳은 다운 씨가 속한 회사가 담당했던 구역도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은 고압 전기공사를 3개 회사의 지역별로 나눠 하청을 줬는데 사고 지역은 다른 업체 담당이었던 겁니다. 담당 업체가 인력이 없다며 다운 씨 회사 소장에게 작업을 부탁했고 다운 씨는 소장 지시로 혼자 일을 나간 겁니다. 소장님들 두 분이 그렇게 한 거지. 양 소장님들의 친분 관계로 아마 그런 게 전달되고. 유족들은 담당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 대응도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처음 알려준 것도 회사가 아니라 예전 직장 동료였고 병원의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0대 무명남으로 돼 있었어요. 이든 한전이든 인적 사항을 이렇게 넘겨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임의로 관할 구역을 바꾼 것에 대해 업체 측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단한 공사일 경우에는 서로 양쪽 소장님들께서 편의를 위해서 서로 이제 공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시를 했는데 저희 모르게 사전 승인 없이 하신 거예요. 하청업체끼리 마음대로 구역을 바꾼 건데 하청업체와 한전 모두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끼리의 업무 지시를 불법 하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청업체끼리 작업 지시서가 오고 갔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들은 13만 5천 원짜리 작업이란 이유로 위험한 현장에 고인을 홀로 투입시킨 하청업체와 원청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위험한 일은 늘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이번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8명의 사망자가 한전에서 나왔고 이 8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다운 씨의 목숨을 앗아간 22,900볼트 특고압 전류 작업. 새 건물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처음 전기를 연결해주는 작업입니다. 위험을 떠넘긴 한전도 위험을 떠맡은 외주업체도 안전에는 소홀했습니다. 작년 11월 고 김다운 씨의 사망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하청업체가 함께 실시해야 하는 현장 순회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매달 의무화된 한전과 하청업체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안전교육은 요식행위였습니다. 채용할 때 4시간, 이후 석 달 동안 12시간을 나눠 실시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16시간 몰아서 딱 한 번만 실시한 겁니다. 한전 내부 규정상 하청업체가 작업을 하면 작업 통보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한전은 다운 씨의 작업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험을 떠넘기고 안전에 소홀해도 처벌이 늘 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긴 하지만 실제는 훨씬 밑돌고 사람이 사망을 해도 4,500만 원 벌금 혹은 집행유예라는 게 형법상 이런 경고 기능을 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거죠, 지금.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배전 관련 안전사고로 915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이 중 90%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작년 한국전력 현장에서만 8명이 숨졌습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망자인데 8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고 김다운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당내 경선에 경쟁자를 합류시키면서 갈등 속 국민의힘과 대비시키는 전략을 폈습니다. 또 국력은 세계 5위, 국민소득은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체제의 조기 종식을 선언했던 경기도 소하리의 기아자동차 공장. 국난 극복의 상징적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IMF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도 제일 먼저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 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의 완전한 보상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경도 거론했는데 이 후보는 설 전에도 가능하고 규모는 25조에서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여야의 조속한 논의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식으로 소비 쿠폰 지급을 언급하며 액수는 1인당 최소 100만 원 정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인 거죠.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저성장 양극화, 기후 위기, 그리고 세계 패권 경쟁을 4대 위기로 꼽으며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로 종합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부 결속도 강조하려는 듯 내일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찾을 예정인 가운데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가 회장을 맡은 후원에도 출범해 지지층의 소액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 선대위가 제안한 탈모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도 발빠르게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이른바 소확행 공약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내홍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덕을 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달 안으로 이재명, 안철수 이렇게 양자 구도가 될 거라는 당내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한노인회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 세대를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며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월 20만 원의 손자 돌봄 수당 신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지지율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주력 지지층인 노인층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거듭 부인하며 정권 교체는 자신이 직접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안 후보 측은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 상황에 대해 여당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예고한 일종의 미리 보기 서비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월 중으로 양강 구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설 전에 이 부분이 이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라는 양강 구도가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 거취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목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듯 단일화 여론조사 때는 응답자를 양당 지지자와 무당층으로만 해야 한다며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찾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농성에 참여했던 고 이한비 PD의 가족을 비롯해 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후원회를 발족했고 산재 피해자 가족들도 만나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직접 의무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또 가족 관련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해 비혼과 비혈연 가구도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죠. 공군 F-35A 한 대가 훈련 도중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아서 바퀴 없이 동체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군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사를 마칠 때까지 이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의 17 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F-35A 전투기에 전자계통 이상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3개의 랜딩 기어, 즉 착륙 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야가 확보되는 활주로에 비상 착륙하기 위해 충남 서산의 20전투 비행단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배면과 땅의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특수 거품을 활주로에 깔았고 폭발 위험에 대비해 연료통을 공중에서 비웠습니다. 12시 51분, 전투기는 바퀴 없이 배면으로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평행하게 유지하게 와서 최대한 소프트하게 랜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균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활주로에서 밖으로 튕겨나가던가 아니면 굴릴 수 있어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 전투기의 가격은 한 기당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공군은 이 기종 40대를 도입하는 7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군 당국은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측과 함께
기체 자체의 문제는 없었는지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품의 어떤 불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정비를 좀 제때 해줘야 되는데 못했던지 아니면 자세한 거는 뭐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겠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40대에 달하는 F-35A 전기종의 운항이 전면 중단됩니다. F-35 기종은 지난 2018년 이후 미국에서 2차례, 일본에서 1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끝내 해를 넘긴 와중에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 초기에 통화했던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누구였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저 사실 확인차 연락한 걸 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집에 들이닥치기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자 따로 만들어 2주째 쓰던 아이폰 기종의 단말기였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성남시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김용 전 대변인 등이 10여 차례 연락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압수수색 전날과 당일 등 8차례 연락했고 김 전 대변인은 전날 약 5분간 영상통화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이폰의 영상통화 기능은 녹음이 안 되고 통신사의 통화 내역도 남지 않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대장동 의혹의 사실 확인차 통화한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 힘들다는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들은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영상통화를 한 이유로는 경선 때 워낙 여러 사람에게 전화가 와 녹음이 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유 전 본부장과 통화 사실이 알려졌던 정진상 전 실장도 의혹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당부한 것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말고도 50억 약속클럽에 거명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통화 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서 법률 자문 요청을 받은 정도였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 사실이 알려진 인사들은 한결같이 수사 정보가 공개된 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수사기관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 민원을 접수했고 김 전 대변인은 수사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이르면 이번 주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 이른바 윗선 수사를 본격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식탁을 바꾸는 첨단 기술 푸드테크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식물성 재료로 만드는 대체육, 요즘 맛도 식감도 진짜 고기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체육 시장이 커진 건 이 축산업이 내뿜는 막대한 온실가스 탓도 있다는데요. 대체육의 현 주소를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 채식 전문 식당인데 조리하는 음식들이 좀 이상합니다. 프라이팬에 소고기 패티를 바짝 굽고 있습니다. 수제 버거에 들어갑니다. 고기가 잔뜩 들어간 비프 라구 파스타도 있습니다. 채식 전문 식당에서 왜 고기 요리를 팔까 싶지만 이건 진짜 고기가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를 흉내낸 대체육입니다. 4년 전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는 채소 요리만 팔았지만 지금은 대체육으로 메뉴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지금보다 현저히 맛도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안 좋아하시는 손님분들이 많은 반면에 요새는 일단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고객층이 그냥 넓어진 것 같아요. 대체육은 이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이제 대체육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채식주의 코너에는 버거와 소세지는 물론 양념갈비와 제육볶음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정육 코너에서도 이제 대체육을 팝니다. 함박 스테이크로 알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두 번째 또 먹다가 비건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식감이며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체 계란까지 나왔습니다. 녹두 단백질로 만들었습니다. MBC 구내식당에 조리를 부탁해봤습니다. 모양은 스크램블 요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맛은 어떨까? 뭔가 콩이 섞여 있는 듯한 맛이 좀 나고요. 뒤에 오는 맛이 뭔가 좀 느끼한 맛도 살짝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대량으로 먹기에는 조금 속이 좀 거부감이 좀 있다. 맛과 냄새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고기 특유의 씹는 질감도 이제 그럴듯하게 흉내냅니다. 결착 기술을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고기처럼 작용을 하는 분자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로 콩 단백질을 이용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버섯 같은 다양한 재료들도 등장했습니다. 버섯을 좀 약간 로스트하거나 뭐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 버섯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게 약간 고기가 유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체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 축산업이 초래한 위기 때문입니다. 소가 트름과 방귀로 내뿜는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 메탄의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나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전 세계에서 키우는 소는 모두 10억 마리. 가축은 전체 온실가스의 15%를 내뿜습니다. 소 키우느라 숲을 없애는 것도 기후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지나 아니면 가축에게 먹일 사료 작물 재배를 위해서 게으름이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2달 전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0여 개 국가가 국제 메탄 서약도 맺었습니다. 2030년까지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럽 일부 나라들은 아예 소 한 마리당 세금을 매기는 방귀세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대체육이 기존 육류 시장 규모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앞으로는 마트에 갈 때도 방역 패스 인증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인데요. QR코드를 찍는 기계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인증이 이제 생활화가 된 상황인 만큼 장애인들을 고려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조현영 씨는 요즘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난감합니다. 방역 패스 인증을 해야 하는데 QR코드를 찍는 기계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직원이 도와줘야 겨우 인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입장하고 왼쪽이요? 네. 오른쪽. 오른쪽. 네. 네네. 네, 인증되셨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시각장애인용 안내 음성에 따라 QR코드를 찍을 수 있지만 속도도 느리고 주위가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네, 그래서 얘를 들어야 돼가지고 근데 여기가 약간 소란스러워서 소리 들으려고 가까이 한 거예요.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도 들고 다녀봤지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때마다 종이를 꺼내다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가방에 이렇게 넣고 이걸 항상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다른 종이랑 섞이면은 이게 또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주위에 피해를 주기 싫다는 생각이 앞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진짜 이제 혼자서는 못 먹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이런 게. 국내 시각장애인들은 25만 1,695명. 이 중 조 씨처럼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는 4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조 씨는 방역 패스 인증 방법을 개발할 때 장애인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행히 제가 가는 곳에 그 안심콜 그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전화번호부에다가 이제 즐겨찾기를 해놨었거든요. 방역 패스는 이제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전문가들은 또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도 방역 패스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인증 스티커 발급처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지난해 성탄 전야부터 강원도 강릉과 속초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심이 마비가 됐었죠.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릉 안목 카페거리입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빙판길 위에서 위험한 상황이 연이어 포착됩니다. 저희 한 3번 정도 넘어질 뻔했거든요. 이게 눈이 아니라 얼음이어가지고 뭐 넘어지면 되게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위험한 것 같아요. 바닥에 모래라도 뿌려놨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텐데 제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도 이렇게 미끄러질 만큼 인도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도가 빙판길이다 보니 사람들은 눈이 치워져 있는 의자 위를 걷거나 아예 차도를 걷기도 합니다. 얼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질까봐 이렇게 의자 위로 걸어서. 인도 저기 길 다 얼어서 너무 미끄러워요. 저기 지금 너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경포 해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도가 꽝꽝 얼어붙어 있습니다.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시민들은 뒤뚱뒤뚱 발걸음을 옮깁니다. 열흘 전 강릉에 5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는데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도가 모두 얼어붙은 겁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건 강릉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차도와 인도 구분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각자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또 소관 부서에서 지금 하는 체제로 돼 있거든요. 인도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그 내 집 앞 눈 치우기 그걸로 지금 하게끔 돼 있고. 내린 눈이 꽝꽝 다져져 두꺼운 빙판길이 돼버린 인도. 장비를 동원해 빙판을 깨기 전까지는 시민들의 위험한 보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2명이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범행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지만 문구점 사장은 아직도 부모들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앞 무인 문구점. 흰 외투와 검은 외투를 입은 여자아이 2명이 들어오더니 가방에 문구를 담고는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사흘 뒤엔 다른 아이가 있는데도 버젓이 물건을 짚고 이번에는 어른이 있을 때도 다른 진열대에서 또 물건을 집어갑니다. 가져온 우산을 펼쳐서 그 안에 문구류를 마구 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CCTV 9대가 매장 전체를 촘촘히 지키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대담한 절도 행각은 이어졌습니다.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많이 담았었고요. 꽉 차면 뒤에 메고 있던 이제 배낭에도 담고 패딩 안에 별도의 비닐봉지나 저장돼 있던 CCTV 보름치만 확인했는데 15일 중 8일간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학생들은 얼굴을 알아본 문구점 사장에게 30차례가량 물건을 훔쳤다고 실토했습니다. 사장은 두 학생의 부모에게 사라진 문구값 각각 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부모들은 100만 원씩만 배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경찰은 학생들이 너무 어려 처음엔 조사도 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라도 받지만 10살 아래는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범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조사 자체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구점 주인이 진정서를 내고서야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은 물론 전체 학생에게 절도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은 아이의 잘못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요구하는 보상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구점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 액수를 산정하면 그만큼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는데 왜 피해자가 돈을 더 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왜 시간을 더 허비해야 되고 이런 계속적인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새해 첫날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11억 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은 카드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는데 경찰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로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인근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사라진 돈은 11억 원이 넘었는데 대부분 5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은 개인 2명이 코인과 주식 투자를 위해 임대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용의자들은 이 사무실 쉬는 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난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 사무실 근처 골목길 CCTV에 남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둘 다 패딩 점퍼에 모자를 쓰고 있고 여자는 등에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CCTV는 다 경찰이 제출을 하신 건가요? 네, 회의 사무실에 다 중심으로 처음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CCTV에도 용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남녀 용의자 2명이 카드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챙겨갔습니다. 용의자들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카드 열쇠를 들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CCTV를 통해 현재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날 초등학생 형제가 한 지구대 앞에 100만 원이 넘는 돈과 손편지를 놓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사연의 주인공들을 찾아냈는데 게임기를 사려고 2년 동안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흔쾌히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한방눈이 쏟아지던 날, 어린이 2명이 무언가가 담긴 가방을 나눠 들고 한 지구대 근처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지구대 문을 슬쩍 열어보더니 문 앞에 가방을 두고 폴짝폴짝 뛰어서 되돌아갑니다. 경찰관들이 나와 아이들을 찾아보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물건을 그냥 밖에다 두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두고 간 가방에는 108,340원이 든 저금통 3개와 손편지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용돈인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금통에 적힌 이름을 단서로 수소문한 결과 저금통을 두고 간 아이들은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2년 동안 모은 용돈을 널리 알리지 않고 좋은 곳에 쓰고 싶다며 경찰서를 찾은 겁니다. 꼭 표시내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놓고 얼른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겠죠. 보름 전에는 충남 보령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독지가가 26만 원이 든 저금통 여러 개를 두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생활 속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이들 형제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뒤집힌 승용차 안에 있던 운전자를 경찰관이 맨손으로 구출해냈습니다. 당시 연기까지 피어오르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반쯤 뒤집힌 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조수석 쪽에 올라 차량 내부를 살펴봅니다. 사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다급한 순간. 연기가 이제 차 운전석 안쪽으로 이제 연기가 보였게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좀 말 조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차 위로 올라가게 된 거고. 하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조수석 쪽 문도 열리지 않자 박 경사는 3단봉을 꺼내들고 유리창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차량 내부에 있던 운전자 구조를 시도합니다. 벨트가 너무 꽉 조여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벨트를 못 푸셨나 보더라고요. 조수석 유리창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이제 상체 쪽으로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풀어드렸더니 잠시 뒤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차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사거리에서 마주오던 차량과의 충돌에 전도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는 목격자의 설명을 듣자마자 경찰관은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구조 활동 덕분에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신속하게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석홍 경사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을 드린 것이라며
많은 칭찬을 받아 앞으로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가족회사가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게 이해 충돌 의혹을 사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이 지난 연말에 슬그머니 복당했습니다. 당을 떠난 지 15개월 만인데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덕흠 의원은 스스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해 이해 충돌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15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 이틀 만에 정우택 도당위원장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닷새가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야당 국회의원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소환도 받고 뭔가 벌써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박 의원을 충북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1시간 만에 철회했지만 박 의원은 대선에서 역할을 맡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선에는 제가 이제 우리 이쪽 충북 지역에서 뭐 필요하다 하면 뭐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해야죠. 민주당은 탈당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박 의원을 둘러싼 혐의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 난파선인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는 와중에 기습 복당을 결정한 것은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은 징계와 부상 등이 겹치면서 메달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통 튀는 개성과 실력으로 뭉친 이유빈 선수가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대표 선발전 1위 심석희는 징계로 사실상 베이징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3위 김지유도 발목 골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 올림픽 직전 악재가 겹친 여자 쇼트트랙에 그래서 더 시선이 쏠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4차례 월드컵 1500m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세계 랭킹 1위로 급부상한 이유빈입니다. 장난으로 재미로라도 월드컵 랭킹 1위 유지해야지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시상식 끝나고 랭킹 1위 나올 때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계주 준결승에서 넘어져 금메달을 놓칠 뻔했던 이유빈은 최근에 부쩍 향상된 성적은 물론 경기 외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TV 광고에 나올 정도로 수준급인 춤 실력과 군대에 간 친오빠를 향한 경례 세리머니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막 후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경기복이 찢어지고 어깨가 빠지면서도 기어코 태극마크를 거머쥔 강한 승부 근성에 약점이던 파워까지 보강하면서 레이스에서의 여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웨이트나 좀 이제 사이클 무게를 늘려서 좀 힘들게 다리 힘을 더 키운다던가 4차 때 1등을 할 때도 사실 워밍업을 타다가 크게 넘어졌었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것 같아요. 탁구 신유빈 선수가 많이 부러웠다. 좋아하는 BTS의 응원을 먼저 받은 탁구 신유빈이 마냥 부러웠다는 이유빈. 예주든 개인전이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걸 쏟아낼 각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 쇼트트랙 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올 시즌 화려한 덩크슛으로 수많은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어낸 선수죠. 올스타전 덩크왕을 꿈꾸는 KT 신인 하윤기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내 최고 빅맨 김종규의 머리 위로 내리꽂은 인유어 페이스 덩크.
외국인 선수가 앞에 있어도 거침이 없습니다. 동료와 호흡을 맞춘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까지. KT 신인 하윤기는 국내 선수 덩크슛 1위에 오르며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에 당당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종규 형 달고 덩크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꿈인가 할 정도로 진짜 짜릿하고요. 진짜 기분이 엄청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올스타전 무대에 오르는 프로 선수는 9명의 후보 중 4명. 다른 후보들의 덩크 영상을 유심히 지켜보던 하윤기는 자신 있게 스스로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야, 이거 좀 많이 봤어가지고요. 혼자? 몇 번 봤어요? 이거 한 500번 본 것 같은데. 500번? KT 동료들도 막내 하윤기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덩크 일가견이 있는 친구라.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냥 뭐 따놓은 단상. 상금 얼마지? 200만 원? 하윤기가 생각하는 최대 경쟁자는 고교생 덩크왕으로 특별 초대된 여준석. 준석이가 점프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화제를 모으며 올스타전에 백미로 꼽히는 덩크 콘테스트 우승을 위해 하윤기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원입니다. 날이 춥기는 한데 새해 들어 기온이 급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비교적 완만하게 흘러갈 텐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날씨 앞에서 절기가 이름값을 못하던 날도 많았는데 내일은 알맞게 찾아옵니다. 출근길 서울은 영하 7도의 소한 추위가 나타나겠고 주 후반에도 북쪽에 강한 한기가 당장 내려오진 않아서 기온은 약간씩 오르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서풍 탓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비나 눈이 올 텐데 제주 산지는 최고 2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끼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 영하 7도, 대구와 전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광주 5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화재 예방에는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4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